중간쯤에 보면 선남자야. 사람의 몸과 마음이 불법을 담는 그릇이며 역시 12부의 큰 경전이다. 사람의 몸과 마음이 불법을 담는 그릇이래요. 이게 나는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은 불법을 담는 그릇이라고. 나를 어떻게 규정한, 나는 누굴까? 나는 뭐 하는 사람일까? 했을 때 나는 불법을 담는 그릇이라고. 내 몸과 마음은 불법을 담는 그릇이다. 그래서 불법을 담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나를 찾아 떠난다. 이렇게 했을 때 본래 내 안에 불법이 가득한데, 이 내 안에 불법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내 안에 불법을 모르고 다른데, 이 내가 눈, 귀, 코, 입, 혀 등을 통해서 외부에 너무 마음이 가 있어. 외부에 마음이 가 있으니까 이걸 보고 오용락을 탐한다라는 거예요. 용락이란 게 다 내 몸 밖에 있잖아요. 맛있는 것도 내 몸 밖에 있고, 돈도 내 몸 밖에 있고, 남녀 간의 사랑도,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내 몸 밖에 있잖아요. 그리고 명예도 남과 비교해서 내가 더 잘나야 되고 칭찬받아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인정받아야 되고. 이거 모두 다 밖에 외부의 것을 관심을 가지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본래 있는 불성을 바라보지 않고 외부의 것을 바라보면서 용락을 계속, 뭔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자꾸 애가 타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헐떡인다고 그래. 외부의 용락을 탐하니까 마음이 쉬질 않아요. 계속해서 헐떡여요. 그래서 팔량경에서는 이 몸과 마음은 불법을 담는 그릇이다. 용락을 탐하는 건 그 외부로 향하는 마음은 그만하고 불법을 담는 그릇으로서 내면으로 돌아와라. 내면에 돌아오면 이게 쪼그라들었던 나의 나의 본성이 점점 계속 가득 채워진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12부의 큰 경전이다. 이것이 불법을 담는 그릇이 12부의 큰 경전이다.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을 12부경이라고도 해요. 12부, 1부, 2부 해서 12가지 부류라고 그러는데, 12가지 부류는 이제 무문자설 이런 것도 있고 비유도 있고, 부처님 설법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전생을 얘기하는 것도 있고, 또 부처님께서 방광으로 설명하는 것도 있고, 또 부처님의 이제 이렇게 그 수기를 주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것 등등을 다 더해서 12가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2부경, 또 어떤 데서는 9부경, 12부경, 그래서 팔만대장경을 12부경, 9부경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 우리가 내 몸을 불법을 담는 그릇이다. 내 몸이 바로 경전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내 몸이 바로 경전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내 몸이 경전을 담는 그릇이다. 12부경이 가득한 내 몸이 경전이다. 라는 이런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목숨을 받아서. 인연이 있어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아가. 근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다 보니까 외부적 환경도 중요해. 그래서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프면 내가 불법이다. 내가 곧 경전이다. 아무리 떠들면 뭐해. 몸이 아프면, 그 세상 돈도 필요 없어. 몸이 너무 아프면. 그래서 건강이 참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 건강이 해로울 때가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 3제 때가 되면 건강을 좀 조심해야 돼. 오늘도 이렇게 경자생 거사님이 오셨는데, 거사님이 코 여기 어디에 그 암이 있대. 그래가지고 항암 치료를 하러 다녀야 된대.
그 지난달인가 발견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항암 치료를 하러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고사님이 경자생이잖아요. 경자생이니까 이렇게 삼재 끄트머리잖아요. 아직 이제 경자년이 안 끝났거든요. 2월 4일이 돼야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을사년이 돼요. 삼재 끄트머리는 이렇게 그 몸으로 이제 암이 발생하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고사님이 또 이렇게 보면 이모월이거든요. 그 여름에 태어났어요. 여름에. 이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이제 육체적인 노동을 정말 시간을 많이 일을 진짜 많이 하는 사람이 이 여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머리 굴리는 사람이고 조금만 일해도 괜찮은 사람인데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정말 일을 하루 종일 해야 되는 사람이죠. 거사님이 태어난 날이 개미일에 태어났어요. 이 보살님하고 거사님하고 오셨는데 보살님하고 거사님하고 참 서로 딴 데 보고 있는 사람처럼 느끼는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태어난 날은 개미일이라는 이런 날은 이 부부를 알 수가 있어. 내 여자복, 내 배우자복을 알려면 태어난 날을 보면 돼. 태어난 날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배우자 만날 거라는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요 개미일에 태어나면 밑에는 토고 위에는 물이에요. 그래서 토국수 하는 거예요. 토국수. 물이 밑에 지지를 해야 되는데 받아야 되는데 지지를 못 받고 토국수. 토는 물은 물에다가 흙 던져봐. 어떻게 되겠어요? 물에다 흙 던지면 흙탕물이잖아. 개수는 맑아야 되는데 물은 맑아야 되는데 밑에가 토가 있으니까 그러면 요 고사님 어떤 여자 만나겠어요? 요 고사님은 무서운 여자를 만난다. 무서운 여자. 힘들어. 집에 들어가면 힘들어. 네, 그렇지만 그래서 떠받들어야 돼. 자기 부인을 떠받들고 살아야 된다. 좋을까요? 여자들 그런 여자 보살님들은 그런 남자 만나야지. 나를 떠받들고 사는 남자를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요 보살님은 신의 일에 태어났어. 이 신의 일은 요 위에는 금이고 밑에는 물이거든요. 밑에가 이제 배우자거든요. 금생수 이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밑에를 도와주는 것 같아도 너무 이렇게 밑에는 물의 기운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게 상관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내 남편이 막 돌아다니는 되는 사람, 많이 다니는 사람,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 그런 이제 보살님은 그런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인은 자꾸 이 남자를 자꾸 뭐라고 하는 사람이기도 하죠. 상관이니까. 네,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뭐든지 하나하나 뭔가를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어쨌든 이 신의 일에 태어나면 여자는 밖에 나가서 많이 돌아다니는 남자를 만나기 쉽다. 그래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 이래 보면 우리 거사님은 정말로 신기하게 집에서는 내내 하지만 여기에 겁재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밖에만 나가면 집에 있으면 힘들어. 집에 있으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내 편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직장에서는 일꾼이고 직장 말고 이렇게 동호회 같은 데 가면 아니면 봉사단체 가면 기가 막 사는 거예요. 기가 막 살아. 그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럼 보살님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집에서는 뭐 웅크리고 있더니 밖에만 나가면 눈이 반짝반짝하고 어디 여행이라도 가면 집에서는 눈이 흐르는데 밖에 나가면 지나가는 여자 보면 눈이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이게 열불 나는 거지 않겠어요? 열불 나게 생겼어.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참 그래요. 그러면 보살님 늘 불만이지. 가정을 지켜야지. 가정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아들, 딸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근데 밖에만 나가면 그렇게 좋아해. 딴 여자 있는 거 아니야. 밖에 딴 여자 있는 게 아니야라면서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게. 다른데 그렇게 나가 거기서는 기분 좋아하면서 집에서는 이렇게 참 사람마다 이렇게 참 다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잘 모르면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이제 가장이면 집안을 지키고 집안을 사랑하고 집안에 이렇게 분위기 좋게 만들고 어쨌든 돈 잘 벌어다 주고 그래야 되는 게 남편이지 않겠어요? 근데 이렇게 태어나면 그게 아니고 집안은 불편해. 이 동호회 같은 데 가가지고 쿵짝쿵짝 노래 부르고 뭐 이렇게 댄스 같은 거 하고 아니면 드럼 같은 거 치고 이런 거 해야지 기가 사는 거야. 그 사람들하고는 너무 잘 지내.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하고 너무 잘 지내는 거 보고다가 집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 부인은 그걸 이해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직장은 평생 잘 다니시고 퇴직도 잘 하시고 근래 좀 이제 암 때문에 좀 그러신데 그래서 이 사람을 이해하는 데는 스님의 상담이 필요하다니까. 이 말을 들어야 된다니까. 요 남자를 만나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스님 얘기를 들어야 돼. 반드시 스님 얘기를 들어서 이 남자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다. 그냥 타고난 자체가 집안을 힘들어해. 그리고 이 동호회 같은 데 가면 꼭지 돌아. 너무 좋아서. 너무 재밌어서. 여기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 집에 가면 힘이 너무 아파. 절에만 오니까 너무 좋아. 절에만 오면 그냥 천하무적 다 일을 해. 하루 종일 일해도 아프질 않아. 근데 집에 갔더니 응급실 다녀 막 응급실 쓰러져가지고 응급실 다녀. 절에 왔더니 그냥 천하무적이야. 막. 무거운 것도 번쩍번쩍 들고 막. 이게 참 그렇죠. 그런 사람들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절에 자주 다니는 사람들은 대체로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사람 절에 미쳤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이 고사님이 동호회 활동에 미쳤나? 이게 아니라니까요.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집에하고 직장에서는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힘만 들고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동호회 활동을 해야지 집에 와서도 화 안 내고 직장에 가서도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절 열심히 다니는 사람, 뭐 동호회 미쳐서 많이 다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집안일을 팽개치고 절에 와가지고 맨날 저렇게 스님한테 빠졌냐, 아니면 뭐 했냐, 절에 꿀이 있냐, 뭐 했냐, 뭐 이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야지 집안에서도 자식들도 그렇고 돌보고 그 절에서 이렇게 힘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모르면 이제 사람들이 비방하고 자기 방식으로 막 말을 하고 그러는데 알면 참 신기한 이치가 있어요. 자, 계속해서 옛날 옛적부터 경전이권을 12부 경전이권을 옛날 옛적부터 현재까지 다 읽지 못했어. 딴 데 관심 많으니까 경전 읽고 내 몸이 경전이잖아. 내 몸이 경전인데 이 경전을 읽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 내 자신을 탐구해야 될 거 아니야. 내 자신으로 돌아와서.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 자신으로 돌아가기보다는 밖으로 자꾸 용락을 탐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경전을 잘 못 읽어. 여러분들도 금강경을 하루에 몇 번이나 읽고 지장경을 몇 번이나 읽고 그렇게 많이 해도 이 밖에 마음이 다 가 있으면 그러면 경전을 제대로 읽은 게 아니야. 그런 경전은 금강경이나 법화경, 반야신경을 읽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경전을 발견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기 농명서라고 나오잖아요. 이제 팔량경 읽다 보면 제일 궁금한 게 농명서에 다 여러분들 복이 다 있대. 남자복, 여자복, 제복, 관복 다 농명서에 있으니까
농명서를 찾아봐서 그걸 보라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농명서가 어디 있겠어요. 밖에서 찾지 말라. 농명서는 내 안에 쓰여서 내 몸이 경전이고 내 몸이 경전이에요. 내 마음이 농명서예요. 여러분들이 그 있잖아요. 그 농명서를 찾는다 해도 그것은 해석을 또 해야 되잖아요. 농명서가 실제로 농명서 황노자 저 책꽂이 저기 있네. 저기 딱 열어서 딱 열어봐. 다 한문이야. 저 경전 농명 다 암호야 암호. 이제 농명서가 뭐겠어요. 음양오행이 세상은 천지가 천은 플러스요, 지는 마이너스, 양이요, 음이라고 했잖아. 양과 음이 오행으로 목, 화, 토, 금, 수 세상의 물질이 목의 물질, 화의 물질, 토의 물질, 금의 물질, 수의 물질로 이렇게 분류가 돼요. 이것이 또 음양으로 서로 나누니까 갑을, 병정, 무기, 경, 신, 임, 개가 되는 거죠. 갑을은 목이요, 병정은 화요, 무기는 토요, 경신은 금요, 임계는 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보고 팔양이라고 그래요. 그 천지와 팔양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들이 서로 이미 이게 농명서야 농명서고 근데 이것을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 해석이 안 돼. 이것이 천간이고 하늘의 기운이고 하늘의 기운이 땅에서 내려오는데 이 땅에서 내려오면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요술,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기운은 가을병정, 무기경신인게요. 땅의 기운은 하늘의 것이 땅으로 내려오니까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요술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을사년이다. 을사년. 하늘에서는 을의 기운이 막 형성이 되어 있고 올해는 땅의 기운은 사의 기운이 막 펼쳐지는 때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을사의 기운들이 있다. 근데 이제 하늘의 기운은 순수해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인데 땅의 기운은 많이 변해져서 땅에 묻어 내려오잖아요. 이 사라는 게 을사할 때 을은 하늘의 기운이요. 이 사는 땅의 기운이다. 라는데 이 사라는 게 단순하지가 않아가지고 이 안에 무경병이 들어있어요. 이 세 개가 하늘의 기운이 위에 있던 것이 이 밑으로 내려오니까 사긴 산데 이 사 안에는 무하고 경하고 병이 세 가지 기운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사는 화이기도 하지만 화라고 사화 이제 자축인묘진 사음묘할 때 사는 화의 기운이라고도 하지만 화 안에 금도 들어있고 무의 기운도 토의 기운도 들어있고 금의 기운도 들어있다. 그래서 올해 돈 많이 나간다. 금이 돈이잖아요. 금을 돈이라고 그래. 화급금을 해야 돼. 화급금. 돈이 많이 쓰여진다. 그러면 올해 주식이 많이 올라갈까?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뭘 했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사는 확사는 확산이에요. 화급금. 아니 이게 금이 탄탄하면 돈이 탄탄하면 돈 버는 능력이 탄탄하면 불로 달궈서 돈이 뻥튀기가 될 수 있어. 그럼 돈 버는 능력이 탄탄한 사람은 을사년 대단히 돈 많이 벌 수가 있죠. 근데 돈 버는 능력이 쪼그라들었어. 그럴 때 병화가 나타나면 돈 버는 능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비실비실해서 그냥 사라져 버려요. 오히려 돈을 많이 써버리게 되는,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을사년에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을사늑약이 있잖아. 우리나라 아는 을사늑약 지울 수 없는 120년 전에 을사늑약이 있었다고. 이 1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외교권이 강탈당하는 그냥 대한제국이 일본의 휘하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어마무시한 우리가 꺼져버리는 우리의 불빛이 꺼져버리는 일이 생겼던 거예요. 일본은 하는 듯 안 하듯 대동아 평화론 이러면서 이제 우리 대동아에서는
그러니까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대만하고 일본은 서로 잘 지내서 서로 도와가면서 하나가 돼서 그래서 저서양의 제국주의를 상대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한 게 이토 히로부미잖아. 이토 히로부미가 그런 주장을 해서 계속해서 1900년 전후부터 해가지고 1880년, 76년 이때 이제 개항하면서 그때부터 쭉 해서 이토 히로부미가 정말 정치를 오래 했거든요. 계속해서 조금씩 갉아먹고 들은 우리가 서로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돼 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을사년에는 우리의 외교권을 하나가 되자 하면서 외교권을 박탈하고 이제 자기들이 우리가 외교를 대신해 줄게 라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을사늑약이 생겼어요. 그래서 을사년에는 좋은 것 같지만 내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래 우리 아까 그 고사님은 여전히 일을 많이 하는 73살까지 지금 경자생이니까 66세예요. 73살까지 관원이에요. 관원. 야, 사람이 이제 관원이면 이름이 드날리는 거예요. 승진을 하고 어디 가나 일로 와서 이것 좀 해주세요. 어디 가나 취업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게 관원이에요. 근데 취업해서 열심히 퇴직하고 나서 다시 취업하셨거든. 하면 뭐해? 아픈데. 몸이 남아나질 않은 거지. 몸이 이제 암에 걸린 거야, 암에. 그래서 건강이. 그게 이제 아무리 을사년이 좋은 운이라 하더라도 을사년 나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이렇게 해가 을은 뭔가 효과적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뭘 펼친다는 거예요. 세상이 뭔가 펼쳐져. 연결이 쫙 이렇게 되면서 서로 이 만남이 그냥 쉽게 연결되는 때예요. 연애하기도 좋은 때가 을년이에요. 서로 만나고 싶은 때예요. 갑년에는 집에서 밖에 나와서 그냥 보게 하는 거지만 을년은 실제로 연결돼서 커피 한잔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애하기 얼마나 좋아요. 아니면 사업하기도 좋잖아. 서로 관계에서. 사라는 것은 태양이 이만큼 떠가지고 태양이 번쩍한 거예요. 사람이 제일 살기 좋은 계절이 1월 달이에요, 5월 달이에요, 12월 달이에요. 5월 달이 세상에 모든 생명이 다 살기 좋은 달이 5월 달 아닙니까? 그게 사예요, 사. 이게 5월 달이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 만나서 좋은 친구 이러면서 4년은 이제 이렇게 서로 같이 함께 역사가 이루어져 이러면서 같이 밝은 데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면 뭐 하냐고. 아프면 못 하는 거죠. 돈 없으면 못 하는 거지. 능력 없으면 못 하는 거지. 그래 올해는 주식이 쫙 올라가면 좋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일단은 우리 윤고사님이 빨리 감옥 가야 돼. 아니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제 문제가 됐으니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법 중에 이게 상법이 있어요. 상법. 이거 반드시 통과돼야 돼. 아니 뭐 기업인들은 별로 안 좋아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상법이 주주의 권한을 확대하는 거야. 이 법이라는 게 애매해서 거기에 한 줄 주주의 권한을 이사회가 있잖아요. 주주 이사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장된 기업은 주주총회가 다 있어요. 주주총회 있으면 뭐해? 여러분들 주주총회 가봤어요? 가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삼성 주식을 갖고 있어도 가볼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주주총회가 소액주주한테는 아무 권한이 없고 대주주 위주로 그냥 판결이 다 돌아가. 그리고 소액주주는 참석을 해도 발언권이 없어. 발언권이 있어도 그게 영향이 안 가. 근데 이제 상법은 개정하는 거예요. 상법을 이 주주의 권한을 이사회에 소액주주가 포함이 되도록. 그리고 소액주주도 무슨 말을 하면 발언권이 있고 영향력이 있을 수 있도록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지난번에 어떤 일이 지난달인가요?
두산 로보티스하고 두산 뭐 이놈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이 두산이 그 두산 로보티스 엄청 잘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렇게 있으면 이익을 잘 내는 조그만한 게 있어. 이 큰 모회사에서 이익을 잘 내는 이것을 들고 와서 합병을 시켜. 아니면 이 큰 회사에 이익을 잘 내는 조그만 회사가 있는데 이것을 분할을 해. 그럼 이걸 분할 상장해.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렇잖아. LG 화학이 엄청 이제 2차 전지에서 LG 화학 내 2차 전지 막 이거 성장할 거다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거 분할해서 분할 상장한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결정해가지고 그래서 LG 화학 들고 있던 사람 망했잖아. 지금은 더 망했지. 근데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 나가서 잘 되냐? 이것도 아니잖아. 나가서 잘 되는 것도 아니야. 상장을 했는데 어마무시하게 높은 가격으로 상장했어.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산 사람들은 지금 손해가 막 심해. 이게 자기들끼리 대주주들끼리 지들끼리 그 회의해가지고 결정을 내려서 회사 분할도 합병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주식이 좀 잘 간다, 막 이렇게 해서 잘 간다 이러면 뭐해요? 주식이 잘 가면 막 올라가면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 갑자기 뭐더라? 뭐 한다고 하잖아. 유상증자 아니고 무슨 유상증자 말고 돈을 뭐 많이 어쨌든 유상증자 뭐 이런 걸 때려. 유상증자 아닌데? 유상증자 맞죠? 유상증자를 한다고 그래. 우리 공장 지을 거니까 얼마 200억 300억 유상증자를 할 거다. 그러면 주식이 이렇게 했던 것이 갑자기 그거 떨어지면 20%팍 떨어져. 우리는 여기서 샀는데 폭 떨어져 이게. 그 유상증자 결정을 누가 하겠어요. 그게. 대주주들끼리 지들끼리 앉아가지고 뚱뚱 떠들어서 그 주식이 막 올라가서 이거 성장하니까 되게 좋은 거야 했더니 갑자기 20% 30%팍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다 우리 상법이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지금 상법이 계류 중입니다. 이 상법이 통과하면 그러면 이런 일들을 못 하게 돼. 그 주주들의 권한이 굉장히 강해져요. 우리나라는 또 이렇게 저걸 안 하잖아요. 아무리 회사 이익이 많이 나면 뭐해? 그러면 우리 소액주주에게 이익이 난 만큼 배당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배당을 잘 주면 그래도 배당을 5%씩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삼성전자에 투자했는데 배당을 5% 줘. 삼성전자 올해 이익이 뭐 50조, 60조 한참 달라갈 때는 1년에 뭐 100조씩 이렇게 이익을 받아서. 그럼 뭐 하냐고. 주가는 좀 올라겠지. 그런데 배당을 2%밖에 안 줘, 삼성전자는. 그러면 안 되지. 그 중에 한 20% 정도는 배당을 주면 5%딱 배당 받고 얼마나. 다른 뭐 이렇게 애플이나 뭐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는 배당은 그렇게 많이 안 줘도 자기가 가진 주식을 사가지고 소각을 해요. 그 회사에서 100조 벌었으면 10조 원어치 주식을 사. 그럼 오를 거 아니에요? 자기 회사에서 자사주를 사는데, 근데 자사주를 사고 나서 그 자사주를 없애. 그걸 보고 자사주 소각이라고 그래. 회사의 주식 수가 줄어들어. 그럼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는 거예요. 물량이 줄면, 주식 수가 줄면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플이 계속해서 주식이 계속 올라가는 거는 영업이익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주식을 늘리지 않고 주식을 오히려 소각시켜. 사가지고 돈 벌었으니까 소각시켜서 주식수가 줄어들어.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회사가 거의 없어. 작년에 몇 개의 회사가 그런 걸 발표를 하긴 했는데 별 영향을 못 받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또 주식을 늘려 또. 근데 유상증자가 또 늘리고 그렇다고 줄이면 뭐예요? 다시 또 늘릴 건데 나중에. 근데 이제 상법이 계류 중인데요. 그래서 국회에서 일을 잘하면 이것이 주주의 권한의 가치가 높아지면 배당도 좀 솔솔하게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소액주주들도 주주총회 가서 할 말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재 코스피가 2,500인데 이것이 4,000까지
까지 그냥 올라가게 돼. 그럼 이제 좀 더 가면 5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스님 무슨 종목을 사야 돼? 제가 종목 가르쳐 줄게. 종목. 스님이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쉬워요. 어렵지 않아. 그냥 ETF를 사면 돼. 코스피 레버리지, 뭐 코스닥 레버리지 이런 거 하면 돼요. 이런 거 하면 하지 마세요. 그냥. 작년에는 이제 미국으로 자금 이동이 정말 많이 갔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가계 부채가 너무 많아서 2천조 원인가요? 3천조 원인가? 뭐 거의 한 가구에 뭐 1억 이상씩 정도 되는 평균적으로 가계부채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되어 있죠. 이 어마무시한 가계부채 때문에 지금 소비가 안 돼서 사람들이 돈을 못 써가지고 너무 고생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데 올해 최대 수출 많이 해서 수출은 정말 많이 늘었어요. 역대급 수출을 자랑하는데요. 그러면 어떤 때는 수출이 많이 돼도 불황일 때가 있어요. 이제 수입도 많이 되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경상수지라는 게 있죠. 경상수지 그 무역수지가 있고 경상수지가 있어. 무역수지는 수입과 수출을 더해서 빼서 이렇게 하니까 수출을 더 많이 했어. 수입보다는. 그러면 무역수지가 이제 흑자인 거예요. 그러면 되게 좋죠? 수출을 많이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 흑자가 난 거잖아요. 그런데 무역수지가 흑자 나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많이 판다 해도 수입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경상수지는 여전히, 무역수지는 작년, 재작년 재작년인가요? 이렇게 그 적자 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경상수지까지는 적자가 잘 안 돼. 우리나라가 경상수지는 뭐냐면 해외에 투자한 것과 투자해서 벌어들이는 금액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무역은 수출 수입만 얘기하는 거고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자금이 있잖아. 우리나라가요, 그래도 돈 많이 벌었다고 20년 전에는 한 5조 달러 이렇게밖에 해외 자금이 별로 없었어요. 해외에 이제 뭐 투자하는 게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 5년 동안 해외 투자를 너무 많이 했어. 민간 투자도 엄청나게 많이 늘었고, 뭐 연금에서도 많이 해외 투자를 하고, 그래서 20조 달러? 뭐 이런 식으로 5배, 6배 이렇게 옛날부터 훨씬 더 많이 투자를 했죠. 해외 투자를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애플이나 마소나 이제 구글이나 뭐 테슬라 정말 많이, 엔비디아 정말 많이 투자했잖아요. 주식이 오르면 거기에서 이제 올라와서 매도하고 나면 우리나라로 들어오잖아, 통장으로. 그래서 이제 합해서 하는 이런 것들이 경상수지가 흑자라는 거. 이것까지. 본래 이제 일본 엔화가 굉장히 센 이유는 일본에서 해외 투자해 놓은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걸로 이제 일본은 자기네 경제 성장률이 별로 안 좋아도 계속 이제 나락으로 계속 떨어지는 듯 해도 해외 투자한 게 너무 많으니까. 해외에서 이제 들어오는 돈이 적지가 않아요. 그리고 엔화가 막 가치가 떨어지면 해외에서 이제 투자했던 돈이 다시 들어오니까 엔화가 그냥 안정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엔화가 미국 달러하고 이제 유로 다음으로 엔화가 이제 거의 이제 그 화폐 가치가 굉장히 좋고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도 신기하게 다행히 해외 투자한 게 몇 년 동안 급증했어요. 그래서 해외 투자를 주식도 많이 했지만 채권도 진짜 많이 했어요. 최근 5년 동안 채권 진짜, 작년이 채권 진짜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2008년부터 2015년도까지는, 2020년도까지는 미국 국채에 투자해봐야 1% 또는 0.5% 밖에 이렇게 채권이 별로 이렇게 이율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근데 2022년부터 금리가 차차차차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2023년부터는 5%가 4%, 5%.
그래서 2023년부터 작년은 특히나 2024년 엄청나게 채권을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국채를 많이 산 거예요. 개인들이.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은행에다 돈을 넣는데 3%도 잘 안 주잖아. 1년 동안 묶어놔도 새마을 국무랑 가야지 이제 1년 동안 묶어놓으니까 3% 주고 그래. 그것도 올라서 그런 거야. 지금은 조금 내려서 3%도 잘 안 줘요. 그런데 미국 국채를 샀더니 4.5%를 주네? 그러면 일로 가야지. 그러지 않아요? 당연하지. 여러분들은 모르니까. 우리는 모르잖아. 그러니 잘 모르니까 여전히 새마을금고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자꾸 이제 10여 년 전부터 여러분들이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미국 국채에 정말 많이 넘어갔어요. 미국 주식을 하자니 불안해. 주식은 위험한 투자잖아요. 언제 내릴지 모르고 저렇게까지 올라가 있는데 나스닥이 2만 뭐 포인트가 되고 막 이렇게 S&P가 6천 포인트를 넘고 이런 거, 반토막이 언제 나도 이상하지가 않은 게 미국 주식이야. 우리나라 주식도 언제 2,500에서 2,000을 뚫고 내려가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 근데 이제 채권은 안 그렇잖아요. 채권은 은행보다 미국 국채가 더 안전할 수 있어요. 새마을금고에다 예금하는 것보다 미국 국채를 사는 게 더 안전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국민은행에다 넣으면 그게 제일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망하면 그것도 다행히 이제 국가에서 1억 원은 전에는 5천만 원이었는데 얼마 전에 법이 통과해서 1억 원까지는 그 나라에서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나라가 돈이 없으면 디폴트 선언하면 어떻게 할 거야? 아르헨티나처럼. 그럼 이 은행 계좌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 있는 국채가 4%에서 4.5%. 그 이유를 이 정도 이자를 계속 배당을 계속 그렇게 주면 물론 이제 배당 이렇게 주면 여기에서 이제 또 이렇게 그 세금 떼가요. 세금 15.4% 또 떼가서 4.5%면 4%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서 작년에는 이렇게 투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했다. 그리고 이렇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경상수지가 흑자가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돈을 받아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니까 그럼 정말 다행인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작년에 그런 것들이 정말 많아서 다행인 거고요. 빨리 이제 국회가 일을 하는 국회가 돼야 돼. 그래야지 이제 아까 말한 상법도 통과해가지고 쫙 우리나라 이제 기업 가치도 좀 올라가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어제도 말했지만 이 민주주의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예요. 노르웨이. 10점 만점에 9.8점 막 이렇게. 우리는 8.09점 뭐 이러는데 노르웨이는 9.8 뭐 이렇게 나가요. 그 민주주의 지수는 한 5개, 6개 정도를 이렇게 나눠서 뭐 이 사람들이 정치 참여도는 얼마고 정치 문화는 또 어떻고 등등의 5, 6개의 조항들을 점수를 주는데 노르웨이는 거의 다 10점, 10점, 10점이라고요. 우리나라는 제일 약한 게 이 5개 중에 6.23을 받은 게 있어. 뭐냐면 이것 때문에 이제 점수가 우리나라 평균 점수가 팍 떨어진 거예요. 정치 문화예요. 정치 문화가 완전 뭐랄까요, 이렇게 민주주의, 완전한 민주주의 말고 위험한 민주주의로 떨어지는 이 정도예요. 제일 최하위는 이제 중국 같은 데가 167개국 중에 150 몇 번째 중국 막 이렇게 있고 막 그러는데 이 중국은 2위 뭐 이제 2위 뭐 이렇게. 근데 이 정치 문화가 뭐냐 가만 보면 우리가 너무 이렇게 보수, 극우, 또 보수, 우파, 좌파 이러면서 나 같은 사람은 이제 좌파, 빨갱이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려지고 막 이런 것들이 정치 문화에 해당돼서 이런 것은 위험한 민주주의. 저 인도도 그렇게 안 한다고. 인도보다도 더 낮아 이런 게. 그래서 그게 참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오해하게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정치 문화가 그러니까 이게 극좌 뭐 이런 식으로 빨갱이 이렇게 하니까 빨갱이 주장은
요즘에는 그렇더라고요. 빨갱이 하면 친중, 저절로. 빨갱이는 친중이다 라고 그 프레임이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좌파는 빨갱이. 나는 이제 미국하고도 잘 지내고 중국하고도 잘 지내고 우리가 다 잘 지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을 가지고 좌파라고 그러고 좌파는 빨갱이고 친중이고 그 다음에 친북이다. 이 프레임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렇게 막 얘기를 해. 유튜버들이, 극우 유튜버들이.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은 이제 나 같은 사람은 좌파고 빨갱이고 친중이고 친북이고 그런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나라가 위험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득세를 하면 그러니까 그 민주당 사람들이 이렇게 대통령을 하면 나라가 전복된다. 나라가 위험해진다. 중국화되고 그리고 북한화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사 반대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애국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는. 반공하면서 애국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윤 거사님은 이걸 수호하는 분이에요. 이 친중파, 친북파, 좌파의 이런 그 위험한 나라가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통째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걸 우리 윤거사는 지키고 있는 거지. 이걸 그렇게 되면 안 돼. 절대 안 돼. 그래서 이제 윤거사를 지키기 위해서 태극기 들고 나가가지고 밤새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농성하고 심지어 자기들끼리 그 군대를 만들어서 이 윤거사가 이렇게 체포되지 않도록 막아야겠다라고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게 참 너무 다르죠. 이렇게 하고 되게 되면 이걸 가지고 이제 민주주의가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죠. 5% 10% 정도는 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주도가 되면 정치를 주도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게 위험한 민주주의가 돼서 이런 걸 생각을 하니까 계엄이라는 것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친중, 친북파가 득세를 하면 나라를 어떻게 큰일 난다. 계엄이라도 해서 이걸 막아야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 윤거사님은 정당하다. 당연히 계엄은 당연히 해야 된다. 이 상황에서 계엄을 안 하는 게 이상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여기에 동조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는 것이죠. 동조하는 국회의원들이 꽤 많다. 40명, 43명인가요? 그 관저에 가가지고 대통령 지키겠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거 다 이렇게 지금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맞나? 거기에 우리 박성민께서도 가셨고, 김기현님께서도 가시고, 뭐 울산에 뭐 있는 국회의원분들께서 다 지키겠다고 거기 또 가셨어. 이 생각을 진짜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인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말씀하시는 거 한번 페이스북이나 밴드에 이런 게 보면 그 야당 욕하면서 다 이런 식으로 욕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완전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민주주의. 노르웨이를 비롯한 덴마크, 스위스, 아일랜드 등등의 대체로 잘 사는 나라들, 유럽에서도 동유럽 말고 서유럽에서도 잘 사는 이런 사람들이 그런 나라들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거든요. 다들 4만 달러, 5만 달러 GDP가 1인당 GDP가 4만 달러, 5만 달러, 6만 달러, 심지어는 10만 달러도 넘고 막 그런 나라들에 보면 그러면 민주주의 지수가 낮은 나라들 이제 인도 이런 나라도 온갖 뭐 이렇게 되게 낮거든요. 대체로 이렇게 제3세계 국가들이 많아요. 민주주의 지수가 낮을수록 치안도 안 좋고 경제도 굉장히 안 좋고 폭망해. 그러니까 계엄이라는 게 일어나면 저절로 이제 독재로 될 수밖에 없죠. 극우로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이유로 국회를 장악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내 입맛에 맞는 극우 이 사람들을 다 바꾸는 거죠. 그리고 법원까지도 장악을 해요. 3권을 모두 다 장악을 해. 그러면 무조건 독재가 되는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튀니지가 그랬다고.
튀니지가 2011년인가 이제 이렇게 아랍의 봄 이러면서 이제 운동을 해서 독재자를 몰아내고 아주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어요. 2015년도에. 그 민주주의를 잘 일궈냈다고. 근데 그때 선출된 사람이 2019년에 친위 쿠데타를 했어. 거기도 계엄 선포한 거예요. 계엄 선포해서 3권을 모두 다 장악해서 지금은 독재 국가가 됐어. 패턴이 그래요, 패턴이. 계엄이 일어나면 무조건 독재로 가요. 우리나라나 계엄이라고 그러지 다른 나라는 다 쿠데타라고 그래요. 군부로 뭘 했다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계엄 일어나면 경제가 무조건 폭망되는 거예요. 계엄 일어나서 그때는 장중이 아니라 이제 밤중이니까 코스피가 열리지 않았을 때잖아요. 그렇지만 코인은 계속 돌아가고 24시간 하니까. 근데 코인들이 막 떨어지는데 절벽으로 떨어져. 팔래야 팔 수가 없어. 아무도 안 사고 떨어지기만 계속 떨어지고 20% 30% 떨어지고. 만약에 이 계엄이 계속해서 성공했다 이러면 이제 3분의 1 반토막 나고 3분의 1밖에 안 남고 그 다음날 코스피 아마 2000 이제 깨지고 1700, 1500 이렇게 내려갔을 거라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그러고 나서 3권을 다 장악하고 독재가 되면 그러면 다시 안 올라. 코로나 때는 팍 내렸다가 다시 올라왔지만 이 독재가 완성이 되면 어느 나라든 독재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없어요. 방글라데시 말고 말라카이 해협에 있잖아. 말라카이 해협에 도시국가. 말라카이 해협의 도시국가 이름이 있잖아요. 금융 있잖아요. 여러분들 방콕 말고 있잖아. 아니 말라카이 해협에 도시국가. 여러분, 하여간 그 나라는 이제 민주주의가 좀 낮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법이 완전 지배되어 있어서 담배도 못 피고, 담배는 피긴 하는데 침도 못 뱉고, 교통복구가 너무 세고 막 이상한 나라잖아, 좀 약간. 지금 싱가포르. 죄송합니다, 싱가포르이 민주주의가 별로 안 좋아요. 한 5점 몇 대인가 6점 몇 대인가 그래. 우리나라는 8.09잖아. 좀 높거든요. 우리나라는 완전한 민주주의에 가까워. 근데 싱가포르는 완전한 민주주의, 약간 독재 비슷하다고요. 근데 싱가포르는 독재 비슷하다 하더라도 거기는 말라카이 해협이니까 모든 물류가 우리 세계의 모든 한 30%의 물류가 다 그쪽으로 다니거든요. 엄청난 항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점을 통해서 성장했던 그런 나라니까, 또 도시국가니까 그럴 수 있어. 나라다운 나라 중에 민주주의 지수가 낮으면서 3만 불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는 데는 거의 없어요. 뭐 이렇게 중동의 몇 나라 말고는. 중동도 역시 특수하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오일 팔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한쪽 말만 듣고 있으니까 그래서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자, 2025년도 을사년에 여러분들 경전은 나 자신, 내 몸이 경전이다. 농명서는 나 자신에게 있다. 이 농명서를 풀어내는 비밀을 여러분들이 잘 이제 탐구하고 기도해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세요.